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하충을 박소연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이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0.04%로 사상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소 시간에서는 과연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지금 시작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위험자산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재료들이 많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홍콩에서 계속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의 발단이었던 그 소환법을 이제 폐기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딜 브렉시트도 영국 하원과 상원이 브렉시트 기한을 좀 연기하는 거를 의결하면서 당초 10월 말에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완화됐고, 또 가장 이제 최근 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무역 협상도 10월 초에 고위급 협상이 이제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차이신 제조업 PMI가 기준치 50을 다시 상회하면서 중국 경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기대감 높였고요. 또 미국에서 이 ADP 민간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상당히 최근 상황에 비춰보게 되면 연이어서 좋은 그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위험자산들의 강세를 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서 이 코스피가 오랜만에 이제 2000선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중국이 주 후반에 지준율도 인하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나타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 차트가 좀 무너질 뻔 하다가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일단은 모양새로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다시 상회하기 시작을 했고요. 홍콩 상해지수 보시면 8월 초 이후로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최근에 보시면 1900선 잠깐 깨졌던 부분들에서 지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홍콩 소환법 폐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 기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위험자산 강세를 일으켰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홍콩에서는 소환법이 폐기됐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치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시위대는 그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치권을 얻어내기까지는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지금 10월 초에 재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계속 협상을 진행했다가 파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11월까지 그 미국의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그동안 주도해왔고 미국이 원했던 그런 협상 내용들을 타결하기 전에는 스몰 딜이라고 하는 거, 대충 타협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 남아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경제 지표들 좀 괜찮게 나오고 또 지준율 인하하고 해서 경기 측면에서 그렇게 미국에게 굴욕적인 그런 그 무역 협상을 타결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가 다시 또 조금 실망하고 다시 또 생겼다가 실망하고 이런 거에 반복으로 아직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홍콩에서의 시위 확산 여부, 그리고 중국의 본토에서의 어떤 그
인민군의 어떤 뭐 진압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도 2000선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뻗어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채권시장 경우에도 지난주에 위험자산이 그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권시장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이 와중에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이제 도비시하게 나오면서 지금 9월 중순에 있는 연준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한때 미국채 2년과 미국채 10년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키웠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좀 개선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지난주에 금리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국고채 3년, 국고채 10년 모두 한 10bp 내외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을 봐야 될 거예요. 이제 추석이 지나면 한 2주 동안 그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MBS가 한 20조 원 정도 발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수급 부담이 좀 최근에 채권시장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국채 발행이 올해보다 거의 한 30조 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예산안대로라고 한다면은 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 돌아가는 상황들 감안해 보면 10월 달에 있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낮아지게 된다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 뭐 시장금리가 더 크게 올라갈 그럴 상황도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일정 부분 과하게 떨어진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양상, 추세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뭐 외환시장도 지난주에 이 위험자산 선호에 힘입어서 달러 강세가 다소 좀 진정됐고요. 우리 환율도 1200원 이하로 다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하고 구리, 경기에 민감한 그런 원자재들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뭐 금값은 횡보했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는 소폭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월의 두 번째 주로 넘어가면서 뭐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가 있지는 않고요. 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약간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간의 순서로 살펴보면 당장 이제 월요일 날에는 그 OECD 경기 선행 지표하고 또 일본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흐름들 그리고 일본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특히 이제 엔화가 이 와중에 안전통화라는 인식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본 GDP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 발표된 속보치에 이어서 잠정치인데 현재 기대치는 지난번보다 좀 하락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중국 8월 CPI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국내에서 10일까지 수출 동향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나오는데 고용지표 최근에 양적 지표는 되게 좋죠.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공공성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지표는 좋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질적으로는 계속 제조업 관련된 지표라든가 또 흔히 말하는 청년 계층의 일자리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 8월까지 지난 12월부터 무려 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또 지난 8월 수출 증가율은 다시 두 자릿수대로 이 마이너스 폭이 좀 늘어났는데 최근 사항들 감안해보면 뭐 이 9월이라고 해서 수출이 크게 호전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은 좀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효과 부분들이 이제 9월부터 나타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은 부진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금 우리나라 추석 때문에 휴장이지만 사실 지난 그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목요일 날 있는 ECB의 통화정책회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예치금리 마이너스 0.4%인데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포인트 더 낮춘, 즉 마이너스 0.5%가 이제 예치금리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양적 완화도 추가로 지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이슈는 지금 그 차기 ECB 총재가 지금 라가르드, 현재 IMF 총재가 됐는데, 이분 취임이 11월부터예요, 임기가. 그래서 새로운 총재가 지금 선임이 됐는데, 새로운 총재 선임되기 이전에 뭐 정책들을 다 써버리고 나면, 새로운 총재 오고 나면은 좀 정책의 어떤 수단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있는 ECB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하는 정도 하고 향후에 양적 완화를 좀 재개하는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8월 CPI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를 보면 이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임금 상승이 좀 올랐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주간 전망소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사실 별로 좋진 않다.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업주,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고용 자체를 좀 줄일 그럴 그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말하자면 가장 경기 그 확장 국면의 끝물에서 나타나는 아주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상황이면 좋은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CPI까지 혹시나 조금 높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들이 이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를 기대하면서 위험자산도 일부 회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가 또 기대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물가 낮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니까 채권 시장은 안 좋고 그럼 주식시장이 반사이익 얻을 거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이 거의 동키에 같은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될 거냐 말 거냐는 현재 저물가 환경이 유지될 거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 주 목요일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에는 미국 8월 소매 판매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 다음 주 이슈로 넘어갈게요. 지금 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작년 10월 정도가 한 3%까지 상승률이 올라왔다가 이제 쭉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낮아졌다가 지금 조금 이제 반등할까 말까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현재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인데 이게 사실 CPI가 그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PC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 지출 물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CPI 물가하고 이 PC 물가의 차이는 뭐냐면 CPI 물가는 물가 바스켓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쌀이 얼마, 뭐 집값이 얼마 이제 이렇게 있으면 품목별로 이제 쌀에 대한 비중, 이제 뭐 집값에 대한 비중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바스켓의 물가의 흐름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따지는데 PCE 물가는 바스켓이 정해져 있는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지출한 걸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배가 비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배가 비싸니까 배는 덜 사고 사과를 대신 살 수도 있거든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마찬가지로 이런 대체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한 거, 즉 소고기가 비싸서 돼지고기를 대신 샀어요. 근데 그 돼지고기의 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 물가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바스켓에는 비록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의 비중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물가를 정말 실제 물가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PCE 물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이 CPI 고정된 바스켓의 물가보다는 실제 소비자가 소비한 실제 소비자 지출 물가를 이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CPI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지만 뭐 수준은 비슷하겠죠. 추세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2%를 계속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른바 인슈런스 컷, 보험 성격에서 물가가 낮아서 지금 금리를 좀 인하해 준 건데요. 이런 낮은 물가가 계속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나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물가가 좀 높게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경제 나쁘지도 않고 물가도 이렇게 별로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데 우리가 왜 인슈런스 컷, 즉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좀 항변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는 뭐 계속해서 다른 중앙은행들을 지적하면서 연준이 100bp 금리나 내려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연준의 입장은 상당히 금리 인하에 좀 부정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가가 중요하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예상치는 일단은 1.8 정도 수준이어서 조금은 애매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컵의 물처럼 2%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1.8이면 뭐 2%하고 큰 차이 없는데 굳이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경기 여건 나쁘지 않은데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총알을 우리가 허비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가라고 한다면 뭐 현재로서는 연준이 기존의 스탠스, 즉 추세적인 금리 인하,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다음 주 경제 지표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이슈는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주간전망소 촬영을 하면서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9월, 10월까지 확장해보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여기저기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8월 물가부터 지금 마이너스 물가 상승이 나와버렸죠. 지금 이제 반올림 하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0%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04%여서 뭐 소폭이지만 소수점 이하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보여준 거고요. 통계 작성 이후로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인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주요 원인들은 작황이 좋았고 지난해에 8월, 9월, 10월이 상당히 좀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 가격들이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반대급부로 아마도 농산물, 신선식품 가격들이 낮아서 물가가 좀 낮을 거다 이제 말씀드렸고, 실제로 보시면 신선식품 지수가 마이너스 13.9%를 좀 차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다른 물가들보다는 농산물 가격, 또 식품 가격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안 좋은 낮아진 부분, 또 요번에 마이너스 기록한 부분을 이거를 뭐 디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해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 기사를 냈는데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나온 원인이 뭐냐 보니까 농수산물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류 가격 안정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목별로 보시는 것처럼 석유류, 농축산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이외에 뭐 공업제품이라던가, 뭐 전기 수도가스라던가, 뭐 개인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지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정의되는 디플레이션과는 다르다.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한국은행은 일단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사전 차단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한국은행의 입장이고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실 뭐 한국은행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즉 이거를 막 그 경기 침체에 의해서 물가가 낮아지는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고착하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원론적인 정의로 본다고 한다면 디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이게 지속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갈 가능성은 사실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자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되면 통화 가치가 불안해져서 환율이 상승을 해요. 그럼 대부분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으로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요 선진국, 기축통화국,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이죠, 일본. 경기가 안 좋지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여서 수입 물가도 마이너스고 내수도 마이너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런 나라들은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같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이제 어떤 정의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즉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이긴 하지만 이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용어의 정의를 뭐 따질 때가 아니고 확실한 거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자체가 낮게 유지되는 그런 수요 부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거를 뭐랄까요?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품목들 한번 지금 살펴드리면 한국은행 보도자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앞서서 한번 보시면 이번에 8월 물가 전년 동기비 기여도를 보니까 농축수산물, 석유류만 마이너스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서비스라던가 공공 서비스, 뭐 전기, 수도, 가스는 여전히 플러스다. 공업 제품도 그렇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뭐 농축산물이나 석유류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거는 뭐 일시적일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석유류 및 공업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얘도 지금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도하고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공업 제품의 상승 기여도가 0.5%포인트 이상이었는데 지금 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시면 이제 뚝뚝 떨어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0.2%포인트밖에 물가에 기여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디플레이션 정도는 아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고요. 개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최근 상황들 보면 2016년, 17년, 18년에 비하면 19년도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19년도 8월에 전년 동월비 하락 품목은 460개 중에 151개. 그리고 대부분이 농축수산물, 석유류 이런 품목에서 기여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축산물이라던가 석유류 가격 하락한 게 뭐 2019년 8월밖에 없었겠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한 번도 전년 동기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적이 없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비록 아무리 이게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또 석유류 가격의 하락에 의한 그런 물가의
그 마이너스 상승률이라고 하더라도 경기 여건이 좋고 다른 쪽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면 충분히 상쇄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 전반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매우 약한 상황이고, 이게 디플레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기본적으로 경기 여건 자체가 계속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요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고요. 더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체감 물가하고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다르냐. 지금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면 물가가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일반 국민들은 이 얘기 들으면 다 아마 황당해 할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지금 장을 보게 되면 마트에 한번 가보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라 있고, 뭐 하나 사고 나면 금방 10만원 20만원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대형 마트 갔다 왔다가 갈 때마다 이게 막 몇십만원씩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연 설명 드리고 마무리 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측정을 할 때는 이 소비자 물가의 바스켓 품목들이 정해져 있고, 그 품목의 가중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지금 총 지수를 1000으로 놓으면 이 식료품이라던가 비주류 음료는 137, 그러니까 13%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주택, 수도, 전기료, 얘가 또 165니까 1000 중에 165면 16%란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112, 즉 11%,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및 숙박이 131, 즉 13%, 뭐 이 정도 항목을 지금 차지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13.7% 차지하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0.46, 제일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요금 좀 떨어졌고, 요 부분들이 지금 총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 0.04로 좀 기록을 하게 했는데, 우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주로 어느 쪽에 여러분들 많이 작용합니까? 보시면 이제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그 다음에 뭐 또 가정용품, 그 다음에 뭐 주택 관련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민감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비중치가 높기는 높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체감 물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변동성이 큰 것들, 뭐 식료품 가격이라던가, 또 유가하고 이제 연동되는 뭔가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서 일시적으로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면 전체 소비자 물가를 좀 끌어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따지거든요. 즉 지난해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낮았냐 따지기 때문에, 이미 높은 생활 물가가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작년에도 비쌌고 올해도 비쌌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올해 비싼 정도가 그렇게 크게 높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하고 이 소비자 물가 지표의 상승률은 다소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들은 뭐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물가 지표를 뽑아내는 거에서 나타나는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뭐 요거는 뭐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적인 상황이니까 이거를 크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물가를 쓰는 게 아니라 PCE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Personal Expenditure,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 아마일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물가 지표를 산출하게 되면 요거는 조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바스켓 고정 물가보다는 좀 꽤 높게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지표의 산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뭐 원어적인 표현으로 물가의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면 환율이 튀면서 물가지표도 다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디플레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맞지 않고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좀 더 바람직한데, 디플레든 디스인플레이션이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기본적인 핵심은 경기가 안 좋고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자들이 제품 가격의 인상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요거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낮은 물가는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 진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이 아마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다음 주 추석 연휴이기도 해서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추석 연휴까지는 한 3영업일 남았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잘 건승하시기 바라겠고요. 추석 한가위 뭐 항상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최근 경제 여건, 금융시장 여건은 상당히 불안하지만 한가위 명절만은 아주 여러분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간 전망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